오늘은 워렌 버핏을 제치고 내 재산을 맡기고 싶은 펀드 매니저 1위로서 랄프 웬저의 투자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 당시 수익률이 13,000%가 달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으면 130억으로 불려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을 소형주라고 칭했는데요. 이 소형주는 그의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미만의 종목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화 기준으로는 약 1조 미만입니다. 즉 시가총액이 1조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소형주가 1억으로 투자했을 때 130억 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성장 여력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매출 영업이익이 2배가 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형주는 몇 배라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빠르다인데요. 대기업보다는 중소형주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할 경영진들이 적기 때문에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는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돈을 계속 버는 기업일수록 20년 넘게 버는 기업일수록 오히려 의심을 한다고 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 IBM이라는 기업이 컴퓨터 시장의 독점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PC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IBM은 뒤늦게 트렌드를 따라가려다가 시장에서 후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서는 중소형주의 의사결정이 빠른, 그래서 혁신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를 이유가 많다인데요. 랄프 웬저는 책에서 주식가가 오르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기업의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 네 번째는 시장의 재평가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기업의 성장으로밖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나긴 어렵고 주로 중소형주에서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대형주에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이미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 나와야지만 대형주는 주가가 오를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소형주는 이 4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폭이 있고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소형주라서 계속 만년 소형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진짜 작지만 강한 기업일 경우에서는 랄프 웬저 경험상 주가가 반드시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형주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랄프 웬저는 이에 대해서 대기업보다 위험한 거 인정합니다. 큰 유람선보다 작은 나룻배가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높듯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늘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 시총이 17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총이 2.4조예요. 특히 2.49조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반에 반토막이 났고요. 9년째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거는 대형주나 소형주 너나 할 것이 닥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라는 거는 부담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롤프 반츠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총이 작은 소형주 투자 수익률이 더 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면 좋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는 급한 돈 쓰지 마라, 소형주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가출범한 소형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기반이 잡힌 튼튼한 회사에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소형주를 왜 분산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소형주에는 늘 실망스러운 일이 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한 종목에서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린 다른 한두 종목으로서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실수 자체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아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분산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동성이 적습니다. 뭐 거래량도 적고요, 뭐 거래대금도 적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놓고 상당 기간 팔지 않아도 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몇 년이 지나서 종목이 재평가 받게 될 경우에
경우에서는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유동성 문제는 대수롭지 않아진다고 해요. 자, 그래, 너 말대로 소형주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선 첫 번째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라고 합니다.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상장 주식 수가 1.5만 개가 넘었고, 여기서 투자 대상을 고르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종목만 봐서 딱딱 고르기는. 그런 점에서 테마를 먼저 선정해서 들어가면은 탐색 범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테마를 먼저 선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테마는 어떻게 선정하는데 라고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랄프 웬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4, 5년 이상 지속할 트렌드를 찾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도 많은 투자자들 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1, 2년에 집중하고 이 정도 기간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기관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작은 기업에 매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분기 내년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 4,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트렌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를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 중에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랄프 웬저가 예시를 드는데요. 미국의 100명당 70대로 전화가 보급이 되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은 100명당 0.07대였다고 해요. 이러한 이제 저개발 국가도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전화는 많이 쓰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개발 국가들이 통신 시스템의 투자가 크게 일어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해당되는 종목에 찍어서 수익을 크게 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시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미래에는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또 도입이 될 것이죠.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사고율을 지금보다 더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편리성이 증가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운전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자율주행이 대신해준다? 안 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리운전 해주겠다는데 다 쓰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들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미래에 재차 더 크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볼 때는 증권사를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래에셋 ETF인 이 타이거 ETF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테마별 ETF를 볼 수가 있는데요. ETF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증권사에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 테마의 ETF를 만들었을까? 이 테마의 트렌드가 돈이 될 것인가? 우리도 이걸 보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ETF 인사이트에서 핫 ETF를 소개하고 좋은 글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환경 컨센서스를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은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트렌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라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어떤 직종에 구인구직이 몰리고 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상당수가 당시에 라스베이거스 이런 도시들이 사막 위에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사람들은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하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년 후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부상할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죠. 그럼 저출산 또한 사회적인 트렌드 현상으로 자리 잡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출산이 지금 현재 다가오는 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듯 당장 코앞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잡았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올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랄프 웬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준 트렌드 테마는 바로 정보혁명 테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찾았고 이 트렌드에서 가장 수혜가 될 기업을 찾으려고 할 때 이걸 써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운스트림입니다. 과거 골드러시 때 정작 큰 돈을 번 사람은 금광 채굴업자가 아니라 청바지 제조업자였죠. 코인 열풍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습니까? 거래소죠.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보다 거래소가 손실 없이 돈을 쓸어 담게 되죠. 이렇듯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보다 신기술에 혜택받는 기업이
기업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이 혜택 받는 기업을 찾는 사고방식이 바로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에어컨이 등장했을 때 미국 남부 지역을 새롭게 싹 다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까지 사람 6명, 개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개도 곧 죽었는데요. 근데 에어컨이 보급이 되자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가 붐을 타게 되었고 에어컨이 도시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에어컨 회사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더 큰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시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주택과 쇼핑센터를 지은 사람이,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한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과거 증기기관과 철도가 생겼을 때도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기관철도 제조업체일까요? 아니에요. 기관철도 제조업체는 수익성이 거의 없고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인구가 소도시였는데 증기기관 철도가 생기면서 300만 명 대도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엄청 뛰었죠. 그래서 시카고에 부동산을 사둔 사람이 제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 제조업체가 5만 달러를 벌면 철도기업 운영하는 재벌이 50만 달러를 벌고, 그 다음에 철도 중심지 토지 투기꾼들이 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보다 컴퓨터 반도체 칩 생산 이런 기업들보다 신기술에 혜택 받는 기업을 찾아라. 이걸 랄프 웬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랄프 웬저에게 반도체에 투자할래, 방송국 투자할래 하면은 랄프 웬저는 방송국 업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자, 방송국도 보면 TV에 반도체가 또 쓰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받는 업종이죠. 자, 반도체 회사 사람들은 다 천재입니다. 천재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또 경쟁 업체도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눌러버려서 기술적 우위를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가져도 또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방송국 기업이 저녁 7시에 방영되는 당신의 집을 고쳐드립니다라는 쇼 프로그램을 히트를 시키면은 그건 사실상 방송국 독점 상품이 되죠. 지금 그런 비슷한 사례로는 런닝맨 있죠. SBS의 런닝맨이 또 SBS의 독점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운스트림 투자를 하라고 랄프 웬저는 강조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검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저출산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이 생기면 생길수록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공실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 공실들이 많이 생기자 기업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개인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라는 사업이 셀프 스토리지 사업인데요. 또 이제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넓히기보다는 이렇게 창고를 쓰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저출산에 대한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 5년 이상 지속할 트렌드를 찾고 다운스트림 사고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종목은 어떻게 발굴하는데?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 최고의 기업을 발굴하는 3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잠재력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세 번째는 내재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성 있고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종목에 찍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랄프 웬저가 보는 이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랄프 웬저는 제품이 훌륭하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회사가 마케팅 능력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전에 제가 랄프 웬저는 테마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테마가 그저 그렇더라도 독점 기업이면은 오히려 우선순위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에게 인기 업종의 3등 기업 찍을래 아니면은 한 개 업종의 최고 1등 기업 찍을래 독점 기업 찍을래 하면은 바로 2번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 2번을 선택하는 게 기술주로 손실을 본 것을 다 메워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배가 더 낫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기 업종은 천재적인 경영자가 운영해도 경쟁 업체 역시 천재적인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할 경우에서는 모두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반면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랄프 웬저가 보는 이 독점의 기준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독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사라든지 방송사를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면 이걸 또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죠. 다른 지방에 있는 곳이 또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기술적 우위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이론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농심의 신라면이 있는데요. 이 신라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 매운맛을 잘 공략해서 마케팅을 잘해왔고 현재 라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널리 수출되고 있는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무슨 잣대로 판단하느냐 물어봤을 때 랄프 웬저는 하는 일을 때려치고서라도 당장 인수하고 싶은 회사인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주저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때려치고 인수하고 싶다라는 회사가 가끔씩 생긴다고 해요. 그럼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경영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훌륭한 경영진을 볼 때는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랄프 웬저는 늘 나의 대리인으로서 느껴지는 최고 경영진을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자기 업종에서 제일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그리지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과 대주주로서 주주 친화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경영진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CEO를 만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회사 원재료 납품업체에게도 물어보고 경쟁 업체에게도 물어보고 말뿐인 사람인지 위기에는 잘 대응하는지 오랜 기간 추적을 해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는 독점적 지위와 훌륭한 경영진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판단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기업의 재무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덕목인데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든지 막 탄생한 신생기업, 막 상장한 기업에는 잘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가 재무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가 너무 과다하거나 증가하는가입니다. 랄프 웬저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부채는 고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부채가 과다할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를 겪을 때 파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라든지 소매업체는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네이버 증권에서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오시면은 하단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을 통해서 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 규모가 과다한가입니다. 이런 걸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DART라고 주소창에 치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 보고서를 클릭해가지고 이 전체 문서에서 퇴직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퇴직과 관련된 재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진짜 나오는가인데요. 과거 대우조선의 양이 단기 순이익은 계속 이익이 난다고 회계를 조작했죠. 근데 실상 회사에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없이 들어온 돈은 아예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업활동으로서 돈을 받았느냐, 회계상 찍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것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조작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이익이 커지고 있다. 이건 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경우에서는 자산에서 평가할 때 좀 주관적인 기준들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일단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재고자산, 매출 채권이 제대로 계산되었나입니다. 또 너무 늘거나 변동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자, 다시 네이버 증권으로 오시면은 여기 투자 지표라는 곳이 있습니다. 투자 지표에서 여기 활동성을 클릭하시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매출액과 뭐 매출 채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고자산도 이렇게 매출액과 재고자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 갑자기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전년 대비해서. 그럼 이거는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쟁여두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안 좋은 징조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어차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가 빼어난다. 이 말은 즉슨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고요. 우리는 투자 대상의 기업이 주가가 쌀 때, 저평가일 때 사야 되는데 그럼 싼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자산 대비해서 좀 싸느냐 이런 걸 좀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이 싸냐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체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기업의 자산 전부를
방법을 재조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 대체원가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대체원가라는 것을 구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터링 할 때는 자산가치, 즉 자산 총계와 시가총액을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웬저는 대체원가를 통해서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산 총계를 통해서 또는 자산 가치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기업을 통째로 사고 싶은 기업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자산 대비 저평가돼 있진 않지만 수익성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익성을 측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PER과 그다음 PCR, PS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을 나눠서 현재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어 있느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PCR이라는 것은 주가를 영업현금 흐름으로 나눕니다. 아까 말했던 영업현금 흐름으로 나눠서 이 비율을 구해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상에서 조작을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PCR로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PSR이라는 것은 주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즉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냐 낮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랄프 웬저 책에서 이렇게 뭐 PCR, PSR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주가 대비 영업현금 흐름이나 주가 대비 매출액 흐름을 말하는 걸 보아 우리가 이것들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 증권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여기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를 누르시고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PCR, PSR, 그 다음 PER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PSR 같은 경우에는 이 랄프 웬저는 아니지만 캠피셔라는 대가가 있는데 이 캠피셔는 0.75 밑에 있을 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1.5를 넘으면은 조심해야 되고 3이 넘으면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랄프 웬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PER을 자체적으로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EPS 곱하기 PER을 하면은 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 주가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랄프 웬저는 앞으로 1년 뒤 또는 2년 뒤 EPS와 PER을 예상해보고 그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하려고 노력을 해본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적인지 판단해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키움에서 보시면은 재무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을 누르시면은 키움에서 표시한 23년 추정, 24년 추정, 25년 추정의 예상 EPS, PER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상 EPS와 PER을 다 뭐 직접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 이런 것들을 곱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곱해보면은 23년에는 31,460원이 적정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24년에서는 1868 곱하기 16.84 하면은 31,457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64 곱하기 13.89 하면은 똑같이 31,446원이 나오네요. 이 3년 연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랄프 웬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외에도 이분이 글을 잘 쓰셔서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글귀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학습하기 좋은 방법은 매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빠짐없이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 스스로 그러한 이제 트렌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장전 뉴스와 일정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은 장전 뉴스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관련주도 무엇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내려보시면 이걸 클릭하시면은 기사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상한가 일정을 클릭하시면은 한두 달 이내에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을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나 뉴스를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서 이 테마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리 잡은 트렌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로봇 AI 자율주행이죠. 그 자료집을 제가 또 여기서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은 극비제도권 자료집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
클릭하시고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어플을 통해서 뉴스도 학습을 해 나가시고, 그래서 트렌드 감각을 기르시면서 자료집도 보시면서 열공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가까운 미래에 급등할 수 있는 테마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어플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어플이니 다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이 꼭 10번 반복해서 보시길 적극적으로 전 추천드립니다. 비단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종목에서 차트만 보고 뭐 호가창과 분봉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테마를 먼저 선정해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전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